제1장 화재 폭발 검토입니다. 합격 체크 포인트는 연소의 정의, 인하점, 발화점인 연소점, 연소 폭발 형태 및 종류, 연소 범위 및 위험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소의 정의입니다. 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업 반응이다. 즉, 열과 빛이 없으면 이거는 연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화 반응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연소의 3연소 뒷장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연물의 조건에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 열전도율이 적어야 되며 발열량이 크고 표면적이 넓으며 산소의 친화력이 커야 합니다. 네, 연속해서 가연물의 3요소, 가연물, 산소 공급원, 네, 공기라든가 산화제,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겠고, 네, 다음 점화원입니다. 점화원. 가연물에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것. 거기에는 종류에는 정전기, 나화, 충격 마찰, 단열 압축, 전기 불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입니다. 인하점,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온도 또는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증기의 연소범위 하한에 도달하는 최저온도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발화점은 외부의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해서 발화되는 최저온도이다. 인하점과 발화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인하점은 점화온의 유무에 따라서 점화온이 있다 그러면 인하점, 점화온이 없다 그러면 발화점,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소점, 연소가 계속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좌측 잠깐 보시면 연소가 높은 순서는 발화점의 온도가 가장 높고요. 연소점, 인하점 순위로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소 폭발의 형태 및 종류. 네. 이 부분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가 언급되고 그 안에서 포함되는 종류를 구별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체에는 예오납 연소가 있고 액체에는 증발 연소와 분무 연소가 있다. 네. 그리고 고체 연소는 표면 연소, 자기 연소, 분해 연소, 그리고 네, 증발 연소 있다. 즉 고체에 포함되는 연소 형태의 종류 또는 액체나 기체에 포함되는 연소 형태에 대해서도 꼭 종류별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발화, 자연 발화. 물질이 서서히 산화되어 축적된 산화열에 의해 발열, 반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발열량, 열 전도율, 열의 축적, 수분, 퇴적 방법, 공기의 유동,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뒷장에 가서 보면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 발화의 조건, 발열량이 커야 되며 열 전도율이 작고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 되며 표면적이 넓을 것. 많이 익숙한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의 계산은 보시는 것처럼 E는 2분의 1 CV의 제곱. 여기서 에너지 E는 단위가 줄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의 특징. 최소 발화 에너지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고 일반적으로 분자의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가스보다 큰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질소 농도의 증가는 최소 발화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각종 물질에 대한 가스에 대한
발화 에너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작은 발화 에너지 즉 MI를 가지는 것은 수소가 가장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소 범위 및 위험도입니다.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기체와 공기 또는 산소 혼합 농도 범위로 단위는 용량 백분율입니다. 이 연소 범위에는 폭발 하한계와 폭발 이제 상한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 하한계는 LEL, 즉 Lower Explosive Limit로 하고 폭발 상한계는 Upper Explosive Limit로 U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온도가 상승하거나 증기압이 높을 경우, 또 산소 농도가 높으며 층류보다 낮은 경우가 연소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연소 범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 공식도 나오고 계산식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르샤틸레 법칙. 계속 앞으로 계산식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풀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L분의 100은 L1분의 V1, L2분의 V2 해서 LN분의 V1으로 됩니다. 기출문제 잠깐 보면은 메탄 50%, 에탄 30%, 프로판 20%, 총 합이 이제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분의 100은 L1, 이 폭발, 메탄, 에탄, 프로판의 폭발 한계가 지금 여기 기재된 것처럼 5%, 3%, 2.1% 있잖아요. 5분의 V1, 50 플러스 3분의 30 플러스 2.1분의 2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최종 L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이 폭발 범위, 연소 범위를 잠깐 보면은 각종 물질별로 이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는 것처럼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에틸렌 값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아세틸렌입니다. C2H2 아세틸렌 2.5에서 81. 그래서 뭐 참고사항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가솔린 값들도 눈으로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 계산입니다. 지금 시계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암기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도 H는 L분의 U-L, 즉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하한의 차로서 나타내는데 이 위험도는 폭발 범위에 비례하고 하한계에 반비례하며 위험도 값이 클수록 위험성이 크다. 좌측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은 일산화탄소 위험도 이렇게 L분의 U-L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완전연소 조성농도, 완전연소 조성농도, 화학 양론 농도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즉 계산도 반드시 직접 실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CST는 즉 화학 양론 농도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가로 열고 n 플러스 4분의 n-f-2 남다분의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각 해당되는 문자의 의미는 탄소라든가 수소, 할로겐, 산소 이렇게 있습니다. 요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잠깐 요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를 잠깐 보면은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로서 분자식이 되는데 이 C3의 이 3하고 H8의 8을 요 공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4.02%, 4.02 볼륨 퍼센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폭발한계 상한관계를 존슨 시계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방금 계산된 화학 양론계수 CST 값에다가 0.5를 곱하면 LE의 값이 나오고 이 CST 값에다가 3.5를 곱하면 UEL 값이 나옵니다. 또한 MOC,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최소 산소 농도, MOC는 보시는 것처럼 최소 연소 한계, LEL 값에다가 산소의 몰수를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다음 화재 종류 및 예방 대책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데 물어보는 문제가 각 A급, B급, C급, D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색깔이라든가 가연물의 종류에 대해서 또는 적응 소화제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A급, B급, C급, D급 즉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 무색이고 가연물의 종류는 A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A급 화재에는 강화액 소화기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화재 예방 대책 이거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조건 제어 저마을에 대한 대책은 충격, 마찰, 정전기, 방폭 설비, 점화에너지, 과전류, 또 나와 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폭발의 원리에서는 폭발과 폭행의 이제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폭발은 압력이나 충격파가 생성되어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고 폭행은 이러한 폭발의 충격파가 음속보다 큰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을 말합니다. 특히나 요 연소파하고 폭격파를 잠깐 또 더 보시면 연소파는 이렇게 돼서 속도가 0.1에서 10m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폭격파는 이 연소 속도가 1000에서 3000 정도에 다다르는 속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폭격 유도거리입니다. 이 또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DID 관 속에 폭행가스가 존재할 때 최초의 완만한 속도가 격렬한 폭행으로 발전할 때까지 거리를 폭격 유도거리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참고를 보면은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물일 경우,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 경우, 또는 고압일 경우, 광경이 작을 경우, 또는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폭발 원인 물질의 상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기상폭발인데 이 기상폭발 중에서도 이제 가스폭발과 분진폭발도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가스폭발, 수소라든가 뭐 일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폭발이 되겠죠. 분모폭발, 가연성 액체에 미세한 액적이 되어 있는 걸 말하고 분진폭발, 분진이라든가 미스트 등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있을 때 분진 폭발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에서는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의 비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가스 폭발은 화염과 연소 속도가 큽니다. 그리고 폭발에 대한 압력 에너지도 높습니다. 자, 분진 폭발은 에너지가 크고 연소 시간이 느리며 불완전 연소로 인한 중독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입경 및 입자의 분포, 연소 한계, 최소 점화 에너지, 최대 압력 및 최대 압력 상승률, 초기 온도 및 압력, 습도 및 수분, 불활성 물질, 발화 온도. 있습니다.
자, 응상 폭발. 이 응상 폭발에 대한 종류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증기 폭발, 전기 폭발, 전선 폭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폭발의 공정별 분류는 핵폭발,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이 있는데 특히 이 화학적 폭발을 잠깐 보면 이 종류가 산화폭발, 분해폭발, 중화폭발, 촉매폭발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진폭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가스폭발과 분진폭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진, 미스트 등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공기와 혼합 시 발화원에 의한 분진 폭발을 말하는데 이 물질들 금속분이라든가 플라스틱, 농산물 또는 황입니다. 다만 일으키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멘트라든가 생석회, 석회석, 탄산칼슘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발의 형태에 의한 분류, 발화원에 의한 폭발, 반응열에 의한 폭발, 과열 액체의 증기 폭발이 있습니다. 다음 폭발 현상,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의에 따른 그 설명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발 현상 슬로브오버, 보일오버, 프로스오버, 블레이비가 있습니다. 슬로브오버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물 저장 탱크 화재 시 물 또는 포를 화염이 왕성한 표면에 방사할 때 위험물과 함께 탱크 밖으로 흘러넘치는 슬로브오버, 흘러넘치는 현상을 말하고 보일오버는 끌어넘친다는 뜻입니다. 유류 저장 탱크의 화재 중 저장 탱크의 물 또는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수증기 형태로 있다가 탱크 외부로 흘러넘치는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로스오버, 저장 탱크 속의 물이 점성을 가진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급격한 부피 팽창에 의해서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유리가 탱크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블레이비, 약어입니다.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 예, 외부 화재에 의해 탱크 내 가연성 액체가 비등, 끓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 개방계 증기윤 폭발, UVC도 있는데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으로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되어 구름 형태로 모여 점화원의 순간적 폭발 현상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개방계이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 즉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인화성 가스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구름 형태로 모여 있다가 원인 모를 미상의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특히 유리의 폭발 관련해서는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폭발 등급입니다. 이 또한 정의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전간격, 세프티 갭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8리터, 틈의 안 길이가 25mm인 구형 용기 내에서 혼합가스를 채우고 점화시켰을 때 화염이 외부까지 전달되지 않는 한계의 틈을 말합니다. 즉, 틈이 작게 되면은 틈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밖에까지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따라서 안전 간격이 작은 가스일수록 위험합니다. 폭발 등급에 따른 안전 간격에 해당 가스. 여기에서는 폭발 등급에 따른 안전 간격에 대한 요 수치 기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화 원리의 이해입니다. 합격 체크 포인트입니다. 소화기의 종류, 소화기 종류별 화학 반응식 작성, 소화약제 종류 및 착색제 이해.
다음 소화의 정의입니다. 소화라고 하는 건 이제 불을 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소화 연소의 삼연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소의 삼연소 즉 가염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중에서 한 개 또는 전체를 다 없앴을 때 연소가 중단되는 것 요거를 이제 소화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연소의 삼요소 중에서 연쇄 반응을 또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연소의 사요소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 방법의 종류에는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억제소화가 있습니다. 제거는 가염을 연소구역에서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탈 수 있는 물건 또는 살 수 있는 제품을 밖으로 빼내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제거소화라고 하고요. 질식소화라고 하면 우리 공기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범위가 21%인데 이거를 탈 수 없는 수준 즉 15% 이하까지로 낮추는 것을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냉각소화는 우리가 흔히 불이 나고 있는 곳에 물을 뿌리는 것 이거 이제 냉각소화의 한 방법입니다. 억제소화 연속적 관계 차단에 의한 소화를 말합니다. 자, 소화의 종류 물리적 소화에는 냉각소화하고 질식소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복소화, 유화소화, 희석소화, 제거소화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학적 소화, 연쇄반응 억제, 즉 부촉매 효과 화학적 소화 방법,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로서 이 소화를 하는 걸 말합니다. 소화기의 종류, 질식 소화기, 포말 소화기를 말하는데, 즉 폼을 말합니다. 폼. 그래서 화학포, 기계포, 알코올포 등의 소화 약제로 일정한 비율로 혼합된 소화기. 그래서 화학포 소화기에는 이 AB급 화재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일반 화재하고 유료 화재죠. A급, B급, 그리고 외 약재, 즉 외통에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기포 안정제가 들어있고 내약재에는 황산 알루미늄이 들어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6NaHCO3에다가 황산 알루미늄을 더해서 물과 함께 결합을 하면 황산 나트륨과 수산 알루민과 CO2와 물이 생성이 된다. 다음 기계표 소화입니다. A급과 B급에 적용이 가능하며 소화약제는 가수분해 단백질, 계면활성제, 일정량의 물이 되겠습니다. 알코올포 소화기입니다. 특수포라고도 하며 수용액인 가염물의 화재에 사용하는 내알코올성 소화기를 말합니다. 다음 포말의 조건, 이것 또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름보다 가벼우며 화재면과의 부착성이 좋아야죠. 그렇죠? 네, 가벼우면. 바람 등에 날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견디는 응집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열에 대한 센 막을 가지며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네, 분말의 조건입니다. 자, 다음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BC급 화재에 사용하나 인삼 암모늄은 ABC 화재 적응성이 좋으며 염화 바륨 등은 D급 화재에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추가압식 분말 소화기와 가스가압식 분말 소화기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화약제의 종류 및 약제의 착색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종류를 구별하고 그 종류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약제의 성분이 어떤 거냐 그리고 색상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일종 분말에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 약제이고 색상은 백색, B씨에 적용이 가능하며 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과 보라색 B씨급 화재 적용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3종 분말은 제1인산암모늄과 다몽생으로서 A, B씨급 화재 그리고 4종 분말에는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혼합물로서 회색으로서 B씨급 화재에 적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일종 분말부터 제가 사종 분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열분의 반응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간이소화제입니다. 주로 이제 마른 물에 대한 사항인데 반드시 건조되어 있어야 되며 가염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되며 포대 또는 반절 드럼에 넣어 보관하며 부속기구로 삽 양동이를 비치해야 될 것. 네. 그다음에 팽창진성, 팽창진조함, 그다음에 중조 톱밥, 수증기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각 소화기의 종류, 물 소화기, 기본적으로 산알칼리 소화기, 그다음에 강화액 소화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 소화기는 이제 A급 화재, 일반 화재, 봉상으로서, 그러니까 물이 나갈 때 큰 봉을 형성하면서 나가는 가장 세게 나갈 수 있는 봉상 화재는 A급 화재에 적용이 가능하고 무상, 안개처럼 분무대는 나갈 때는 일반 화재나 유료 화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 물 소화기는 기화 잡열이 크고 어디서나 구하기가 쉽고 가격도 싸고 사용하기가 안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산알칼리 소화기의 사용 조건, 방출용에는 폐하가 5.5며 약재가 혼합되지 않아야 되고 2년에 1회 정도 또는 유류 화재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전기시설물 화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보관 중 넘어뜨리지 않아야 되며 겨울철에는 주성분이 물이므로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산알칼리 소화기 화학 반응 또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탄산수도 나트륨과 황산을 결합을 하면 황산 나트륨과 CO2와 물이 생성이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강화액 소화기입니다. 이 강화액 소화기는 다른 소화기의 특성과 조금 차별성을 보이는 게 A, B, C급 화재에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강화액 소화기는 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 즉 물은 이제 겨울에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용하기 어려운 물에 대해서 탄산칼륨을 넣어서 물에 어는 점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한 30도 가량을 낮춰서 추운 지역에 대해서도 또 추운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 점이 좀 물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론 소화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좌측에 보면 우선 이것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론 소화기는 이제 수치로 많이 이제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수치로 표현되는 숫자의 순서가 C, F, C, L, BR입니다. 즉, 이 보면 C가 하나 있다 그러면 1로 표현을 하고 F가 없다 그러면 0으로 표현을 하고 CL이 4개 있다고 하면 4로 표시를 하고 BR이 없다고 하면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론 1040은 CCl 호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마탄소기는 소화기는 CCl4로 하고 CTC 소화기로 한다. 또한 한론 1040이라고도 합니다. 네. 화학반응식,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식은 사이마탄소에다가 산소를 결합하면 포스겐과 염소가 나오고요. 또는 이 사이마탄소에다가 물을 결합을 하면 포스겐과 염화수소. 산화칠에 있는 곳에서의 화학반응식은 사이마탄소에다가 산화 제2철을 결합을 하면 포스겐과 염화 제2철. 그다음 CO2가 있는 곳에서의 화학 반응식은 포스겐이 형성된다는 점. 같은 사이마탄소 즉 CCl4를 가지고 결합되는 산소, 물, 산화 제2철, CO2에 따라서 다른 물질들이 각각 생성된다는 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폭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합격 포인트는 폭발 방지 설계를 이해를 하고
불활성화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폭발 방지 설계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불활성화 개념입니다. 산소 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해 불활성 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불활성화 또는 이너팅이라고 합니다. 다음 치환,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최소 산소 농도, 즉 MOCR을 낮게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스위프 퍼지, 사이폰 퍼지 이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 정전기 제어, 그 다음에 환기, 장치 및 개장의 방포, 소화 설비, 기타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설계가 폭발 방지 설계가 되겠습니다. 폭발 방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가지가 있습니다. 방산, 억제, 봉쇄, 차단, 안전거리, 제거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노출 감지 경보입니다. 우리가 현장, 사업장에서 또 제조업이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을 되었을 때 그 가스를 빨리 체크를 하고 감지를 하고 경보를 울리는 것을 가스 노출 감지 경보기라고 합니다. 이 가스 노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또는 가연성 및 독성 물질의 접속 부위 주의 또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또는 특별히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설치 위치는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치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치적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가연성일 때는 폭발한 게 25% 이하라는 점, 그 다음에 독성가스일 때는 독성가스 허용농도 이하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밀도는 가연성 가스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어야 되고 독성가스일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스 노출 감지 경보기의 성능입니다.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가스 노출 감지 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 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 농도 1.6배에서 보통 30초 이내야 되며 암모니아나 CO2일 경우에는 1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눈금의 4번 지식의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 용은 0에서 폭발 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 농도의 3배값, 단 암모니아는 150ppm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스 노출 감지 경보의 구조는 한 번씩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행입니다. 합격 체크포인트 가스의 기초법칙을 이해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에서의 기초화학, 가스의 기초법칙, 여기서는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 또 보일-샤를의 법칙이 있는데 간단히 읽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보일의 샤를 법칙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T1분의 P1V1은 T2분의 P2 즉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 다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이 n은 몰수이기 때문에 n분의 W 즉 분자량분의 질량수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PV는 nRT 또는 PV는 n분의 W
RT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정의와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위험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물의 정의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어떤 물질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며 상온 20도씨 1기압에서 대기 중에 산소 또는 수분 등과 쉽게 격렬히 반응하면서 수초 이내에 방출되는 막대한 에너지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특징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에서는 이 위험물의 종류를 7가지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그리고 다음 장,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마지막으로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위험물을 6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1류부터 6류까지인데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 반응성 고체, 제6류 산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출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노출 기준 또는 허용 농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3가지가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 Time Weighted Average, 즉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반복 노출되더라도 건강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평균 농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단시간 노출 기준 STL Short Term Exposure Limit로 기준이 근로자가 1회 15분 동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 농도로 노출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일 작업시간까지 4회까지 노출될 수 있는 것을 허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기준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노출 기준이 15분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일일 4회까지만 되어야 된다는 거, 또한 각 회당이 1시간, 즉 60분 이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고 노출 기준, 최고 허용 기준, 최고 허용 농도, C값인데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노출 기준의 계산. 각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은 당해 유해인자가 단독 앉는 경우의 노출 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다음 시기에 산출된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노출 기준 EI는 T1분의 C1 플러스 T2분의 C2로 해서 Tn분의 Cn.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 유해학물질의 유해 요인,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유해성,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 기준. 한 번씩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작업장 내 노출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는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네, 다음은 한 번씩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유해 물질의 유해 요인, 유해 물질의 농도와 접촉 시간, 하버 법칙이라 하는데 유해 지수 K는 유해 물질 농도 C 값에다가 접촉 시간 T 값을 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 중 입자 물질의 구분, 개념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류에는 흉, 미스트, 분진, 스모크가 있는데 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상 용접을 할 때 나오는 하얀 기체가 이 흉에 해당이 됩니다. 미스트, 우리가 분무기로 물을 뿌렸을 때 나가는 그런 걸 아주 가늘한 입자상의 액체, 이걸 미스트라고 하고, 분진, 말 그대로 분진으로서 기계적 작용에 의해 발생된 고체 미립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즉 부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모크는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생긴 미립자,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위험물, 유해물질, 유해 위험성 확인, 합격 체크 포인트,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이해, 위험물질별 저장 및 취급 방법 이해, 적정 공기, 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풍해성과 금수성, 이 정의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풍해성이라고 하면 즉 수분을 방출하여 고체 가루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초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체가 되는 걸 말하고 것을 말하고, 금수성은 말 그대로 금수, 물을 금한다. 물과의 접촉을 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과의 접촉을 금하면 요 하단 예에서 보면 이 칼륨 같은 경우 보면 물과 접촉을 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수소가. 그래서 폭발할 수가 있죠. 되게 위험하죠. 탄화칼슘 같은 경우도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아세틸렌, 아세틸렌. 그다음 인화칼슘도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포스핀이 나오는, 그래서 이 물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수성으로서 취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험물의 저장 방법.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에는 석유 속에 저장을 하고, 황린, 경기 중에서 격렬하게 연소하므로 물속에 저장을 하며, 정린은 마그네슘, 칼륨은 격리해서 저장을 하고, 질산은 같은 경우는 햇볕에 의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벤젠은 산화성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을 하고, 탄화칼슘, CaC2, 즉 카바이드는 물과 격렬히 반응함으로써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질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고 물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되고, 니트로셀룰로스, 건조하면 분해 폭발하므로 알코올에 적셔서 습하게 보관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독 증세입니다. 가끔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특히나 크롬 중독 같은 경우는 비중격 천공 증세, 즉 코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증세를 말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4번 포스겐 가스 같은 경우는 페르슨 시험지가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기타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 간단히 키워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반응성 물질이든가 인화성 고체를 취급할 때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건축물에 보관을 해야 되고, 액상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당연히 배관등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가솔린이 남아있는 그런 탱크라든가 화학 설비에 대해서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안전한 상태로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나 하단 이음번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1m/s 이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높이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해서 이 정전기가 저마운으로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속도를 이 이하로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인화성 X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 폭발 이온 비가 조성되지 않도록 인화 하한계 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해야 되며, 리얼번, 방포 구조 외의 스위치나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은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성 가스 취급 시 주의사항. 이 인화성 가스에 대한 정의 또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화성 가스라고 하면 폭발 하한계 농도의 하한이 13%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101.3kPa, 101.3kPa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틸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이런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인화성 가스 취급 시 안전관리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누출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축적될 때 저마운에 의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을 하고, 용기 파손에 의한 누출이나 폭발 위험, 화염 또는 가스 접촉 시 화상 또는 동산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취급 방법으로는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 구조로 취급을 하고, 또한 누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또한 인화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용접, 그라인딩 작업이라든가 방폭이 되지 않은 전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접지 조치로 인체 및 설비 정전기를 없애는 등 저마운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여기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작업장의 게시 사항입니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유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처치와 긴급방지 요령에 대해서 기재를 한 내용을 작업장에다가 게시해야 합니다. 다음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조치사항입니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조치사항 중에 여기에서는 적정 공기 수준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산소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용소의 농도에 대한 적정 공기의 범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용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네.
다음 환기장치의 설치 기준입니다. 후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를 해야 되며 유해인자의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를 해야 되고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의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덕트,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해야 되며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될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합니다. 덕트는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유지하며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배풍기는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또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이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발생원으로부터 후드에서 포집을 해서 덕트를 따라서 가되 송풍기 전단에 공기정화장치가 위치하고 있고 이 공기정화장치를 거친 가스라든가 분진들이 많이 이 송풍기에 의해서 이송이 돼서 최종 배기독토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MSDS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그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가 또는 구매자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취급 관리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비치도록 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다만 우측에 보면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사료, 비료, 농약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작성 및 제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은 총 16가지가 되는데 1번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부터 쭉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게시 및 비치입니다. 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되고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또한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든가 독성 또는 폭발화재 시 또는 응급조치령 등을 포함해 되고 게시 장소는 마찬가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거나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세 번째 마지막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포함사항입니다. 총 6가지인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칭, 그림 문자, 신호,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념 확인입니다. 합격 포인트는 물질 취급 설비에 의해 건조 설비에 의해 특수 화학 설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장치입니다. 고정장치, 화학설비에서는 반응기, 증류탑, 저장 탱크로부터 캘린더, 혼합기, 발포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등이 있고 다음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는 배관, 밸브, 간 부속품류 화학설비 이송 관련 설비로부터
정전기 제거 장치, 긴급 사후 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가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전 장치입니다. 펌프류라든가 압축, 이젝트 등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 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종류 또는 그 특성에 대해서도 한 번씩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밸브부터 파열판, 체크밸브, 통기밸브, 역화방지기, 벤트스택,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밸브, 심트랩 등이 있습니다. 다음 반응기입니다. 원료물질을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성질이 다른 물질로 전환하는 설비로서 이와 관련된 계측 제어 등 일련의 부속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반응기의 조작 방법의 분류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회분식 반응기로부터 연속식 반응기, 반회분식 반응기입니다. 회분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원료를 넣고 그 반응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번 제품을 꺼내는, 즉 원료를 반응기 내에 주입하고 일정 시간 반응시킨 다음 생산물을 꺼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 유리하는 걸 말하고, 반대로 연속식 반응은 원료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넣고 또한 그에 따라서 제품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화학회사들이 이런 연속식 반응기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회분식 반응기는 이 회분식 반응기와 연속식 반응기의 장점만을 잘 선택해서 설치한 그런 반응기의 한 타입을 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류탑입니다. 정류탑은 응축한 액의 일부를 비기로 되돌아가게 하여 응축기로 가는 전기와 충분한 향유식 접촉을 하도록 타는 탑 모양의 중류 장치를 말합니다. 정류탑의 종류에는 단탑과 충진탑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이 단탑은 채판탑, 다공탑, 포정탑, 니플트레이, 밸러스트 트랩 종류가 있고, 충진탑은 패키드탑이라고도 하는데 그 탑 안에 여러 가지 패킹을 물질을 넣음으로 인해서 가스 또는 증기가 액체와 향유식 접촉을 통해서 정류되는 그런 개념의 충진탑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열교환기는 온도가 높은 유체로부터 온도가 낮은 유체로 열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이러한 현실 열량 값을 구하는 계산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열교환기 효율이 낮아지는 원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케일이 관내 내외벽에 부착되었을 경우 또는 비응축 가스가 축적되었을 경우 스팀 측 유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배압이 올라가는 폐쇄의 경우, 가열시킬 물질의 유량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열 효율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교환기의 종류에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교환기의 종류, 기능에 의한 분류입니다. 네, 이것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설비 등의 취급시 주의사항, 이번에는 건조설비입니다. 일단 건조설비란 여론을 사용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가열 건조하는 건조식 건조기를 총칭하는 의미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하단에 보면 4번에 이러한 조건일 때가 있습니다. 건조 설비 중 건조실을 독립된 당층 건물로 해야 하는 경우,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 또한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 설비. 네, 고체 또는 액체의 최대 사용량이 10kg/h 이상 또는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기 사용 전격 용량이 10kW 이상일 경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건조 설비의 구조 키워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조 설비의 바깥면은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물의 건조 설비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의 건조 설비는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쥐상을 고려해 폭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4번 위험물의 건조 설비는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업번 건조 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자, 2형번 건조 설비의 감시장통, 출입구, 배기구동 같은 계급은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또한 건조 설비는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위험물 건조 설비 일환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직화라는 것은 불하고 그 물체 또는 이 설비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야 합니다. 즉 직화가 아니고 간접 가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역번 위험물 건조 설비가 아닌 건조 설비 일환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 시 안전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숫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시설 및 설비 사이로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라스틱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또는 위험물질 저장 덩크 또는 위험물질 하액설비 사이에는 반경 20m 이상 위험물질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에는 저장 탱크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네. 그 다음에 사무실, 연구실로부터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에는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이 조건, 즉 안전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 이것 또한 6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 정류, 증발 등 추출,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350도씨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로가 있습니다. 계측 등의 전기 설비, 계측기는 시간이나 물건, 양 따위를 재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하는데 여기선 크게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에 대한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측기의 구성은 검출부, 전송부, 수신부 있는데 이 검출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신부에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 변환되는 부분을 말하고 전송부는 그러한 것들을 신호로 변환하거나 크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수신부는 검출부나 전달부의 출력 신호를 받아 지시, 기록, 경보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계획의 특성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화학 설비 설치 시 필요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이 있습니다. 자동경보장치란 특수화학 설비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장치. 네,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긴급차단장치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라서 원재료 공급의 긴급 차단이라든가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대 공급을 위한 필요한 장치를 말합니다. 네, 예비 동력원은 동력원의 이상에 의해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동력을 말합니다. 제3장 화공안전 비상조치계획 대응입니다. 합격 포인트로는 비상조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해입니다. 비상조치 계획 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에 대해 위험성 및 재해 파악 분석을 통해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조치위원회 비상통제 조직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위험물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업장 내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 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비상조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 현황, 그 다음에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주민 홍보 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응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사업주, 관리감독적 도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 등 공정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있는 사업장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비상대응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따라 실시를 하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내용에는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기의 업무와 책임에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체 매뉴얼 개발, 사업장별 비상조치 계획 수립은 한 번씩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제4장 화공안전점검 문전입니다. 합격 체크 포인트는 공정안전의 이해, 자동재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공정안전, 화학공정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제조, 취급, 저장하는 동안에 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화학산업안전에서의 공정안전사고의 발생 이유는 정보의 누락, 사용자 교육 부족, 기술적 결함, 휴먼 에러, 즉 사람의 실수, 우연한 사고 연속이 되겠습니다. 공정관리의 이점으로는 작업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 감소, 합리적인 경영정보 획득, 품질 향상,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합리적인 운전정보 획득, 기업의 신뢰도 및 이미지 향상, 신입사원의 선호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 노사관계 향상 등이 있겠습니다. 화학 공정설계 단계에서 고려될 안전사항으로는 각종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의 물성 조사, 운전 및 설계 조건의 결정, 운전 또는 제어 방법의 결정, 설비별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검토, 설비별 재질 검토, 이상상태 발생 시 대책 등이 있겠습니다. 제어 장치, 제어라고 하면 이제 컨트롤을 말하는데 이 자동 제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치의 운전을 인간 대신에 기계에 의해서 하게 한다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는 한 번씩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풍기 및 압축기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통풍기, 즉 팬은 토출 압력 0.1kg per 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며 송풍기, 블로어는 0.1에서 1kg per 제곱센티이고 압축기, 즉 컴프레셔는 토출 압력이 1kg per 제곱센티 이상인 회전식 기계를 말합니다. 압축기의 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용접형과 회전형으로 구별을 하고 이 용접형에는 왕복식, 회전식, 다이언프레식, 회전식에는 원심식, 충류식, 홀류식 있다는 점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압축기의 주요 이상 원인, 실린더 주위의 이상음, 크랭크 주위의 이상음, 흡기 배일기부의 불량으로서 이 내용에 대한 이상과 그 원인에 대한 것들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관 및 피팅류, 관 부속품의 용도별 종류. 2개 이상의 연결을 할 때는 플랜지라든가 유니언, 커플링, 소켓 등이 사용이 되고 관로의 방향을 변경할 때는 엘보나 Y자간 T 등이 사용이 됩니다. 관의 지름을 변경할 때에는 특히나 리두셔, 부싱이 사용이 되고 유로를 차단을 할 때는 플러그나 캡, 밸브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량을 조절할 때는 밸브가 사용이 됩니다. 공식, 피팅이라고도 하는데 철판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금속에 구멍을 낸 아주 국부적인 부식이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 내부적으로 급속히 계속 진행이 되므로 가장 파괴적이고 깊숙한 부식의 형태를 말합니다. 배관의 이상현상에는 첫 번째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물이 관 속을 흐를 때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되어 배관의 부식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6가지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펌프 흡입 공기 유입을 방지를 하거나 수온 상승을 방지하고 흡입 유속을 낮게 하며 펌프 회전수를 낮게 하고 흡입관의 지름을 크게 하며 단흡입에서 양흡입을 바꾼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급격하게 물이 흐르고 있는 유체 배관에서 급격하게 밸브를 잠그게 되면 유체가 이동하는 운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밸브에서 막혀서 충격 에너지로 변환될 때 쿵쿵거리는 현상을 이 워터 해머링, 즉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서징, 터빈 펌프라든가 압축기, 송풍기 등을 사용할 때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징이라고 합니다. 비말 동반, 엔트레인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현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냉각탑 위에 하얗게 구름처럼 뿜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거를 비말 동반이라고 합니다. 안전장치, 안전밸브. 안전밸브라고 하면 밸브의 입구 쪽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안전장치를 말하고 이 안전장치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 밸브, 릴리프 밸브, 안전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데 세이프티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밸브, 릴리프 밸브, 세이프티 앤 릴리프 밸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이 안전 밸브에서는 주로 가스라든가 스팀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릴리프 밸브에서는 액체라는 것, 네,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배기에 의한 안전 밸브의 분류는 나머지 것들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벨로 지형 안전 밸브는 특히나 부식성이 강한 가스나 독성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밸브의 종류는 중추식, 지렛대식, 파열판식, 스프링식, 가용전식 한 번씩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안전 밸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밸브는 기본적으로 전단과 후단, 차단 밸브 설치해서는 안 되고 혹 그럴 차단 밸브 설치할 때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파열판, 럽처 디스크라고도 하는데 파열판은 안전밸브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판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판에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을 말합니다. 즉 일회 사용 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거나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외 안전장치, 체크밸브, 유체 역류를 방지하고 대기밸브, 탱크 안에서 공기의 유입이라든가 유출할 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즉 호흡할 수 있는 통기 밸브라고도 합니다. 블로 밸브, 과잉 압력을 방출하고 화염 방지기, 외부로부터 화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인화성 액침, 인화성 가스 저장 설비의 상단에 설치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벤트 스택, 가스를 방출하는 것을 말하며 플레스텍, 가스라든가 이런 고휘발성 액체의 증기를 연소하여 대기 중에 방출하는 스택 형식을 말합니다. 블로우 다운, 안에 있는 액체를 공정상 액체를 빼내는 그런 작업을 블로우 다운이라고 합니다. 스팀 트랩, 증기 배관 내 생성된 응축수를 제거할 때 증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응축수를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다음 안전계획 수립입니다. 안전 운전계획 합격 체크 포인트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해하고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는 세부계획을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PSM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전운전에 포함될 세부 내용은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 점검 검사 및 유지 보수 계획, 또는 안전작업 허가, 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동 교육 계획, 가동전 점검 지침, 변경요소 관리 계획,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심사 및 확인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합격 체크포인트는 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이나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확인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착공일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하여야 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행상태 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즉,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공정위험성 평가서. 예, 보시는 것처럼 체크리스트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방 질문 분석, 위험과 운전 분석, 이상 위험도 분석, 결함수 분석, 사건 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 공정위험성 평가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을 포함을 해서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쓰이고 있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